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은연서재 오늘 함께 읽어갈 책은요. 조윤재 작가의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입니다. 하루를 채우는 고전 한 줄,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기 위한 시작.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던 공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평생 진리를 찾았던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고민과 선택의 갈림길은 오래전 위대한 학자들도 똑같이 했던 인생의 고민들이지요. 지금 불안하고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어지러운 우리의 마음을 잡아줄 해답은 모두 고전에 있습니다. 고전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오늘 이 책을 함께 읽어 내려가 볼게요. 제1부 어제의 삶에서 찾은 인생의 태도 3가지. 제1장 버려라. 급변하는 내일에 도태되지 않기 위하여. 공자가 말한 삶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 불이 우주 만물의 근본이라고 주장했던 헤라클레이토스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자다.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그가 했던 말 중에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을 근본으로 세상의 바다와 땅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변화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철학은 그 시대에는 크게 인정받지 못했고 지나치게 어려운 주장으로 난해한 철학자, 어둠의 철학자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의 원리로 통찰했던 변화와 균형의 개념은 근현대의 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은 변화의 책, The Classic of Changes로 불리는 중국 철학서 주역과 맥을 같이 한다. 주역에서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음이 바로 참다운 변화다. 역이불역, 불역이대역라는 말로 변화의 핵심을 집약했다. 이 말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했던 강과 인생의 비유로 생각해보면 그 뜻을 어느 정도 새겨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같은 강에 발을 담그지만 흐르는 물은 늘 다르다. 우리가 보기에 강은 그대로 있지만 그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우리가 발을 담갔던 그 강물은 이미 흘러갔고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강물이 아니다. 이 비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자연의 이치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을 살고 있고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스스로 변화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 역시 변화하며 살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해 나간다면 변화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고 만약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내가 전혀 의도치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어차피 변화할 수밖에 없다면 스스로 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다. 진정한 공부란 나 자신이 변화하여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다. 공부를 통해 그동안 모르고 있던 새로운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면 내 생각이 바뀐다. 내 생각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사고방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내 삶의 의미와 가치관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내 삶도 바뀐다.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사가의라고 했던 말이 이것을 뜻한다. 내가 마치 죽었다가 깨어날 정도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공부다. 변신의 작가 카프카는 유일하게 진실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던 절친한 친구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를 깨물고 찌르는 책들을 읽어야 할 거야. 만일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질로 두개골을 깨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단 말인가? 자네가 쓰는 식으로 책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라고? 맙소사. 만약 책이라고는 전혀 없다면 그 또한 우리는 정히 행복할 게야.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고통을 주는 재앙 같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누군가의 죽음 같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리 숲속으로 추방된 것 같은, 자살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책들이지.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책을 통해 현실에 안주하는 자신을 깨버리고 완벽하게 변화해야 진정한 독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변화하지 못할 때,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힘에 의해 변화될 수밖에 없는 현대인을 그렸던 카프카의 변신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변화마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다가 파멸하고 마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된다. 우리는 책을 통해, 공부를 통해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에 의해 그 사람의 뜻대로 변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변화를 위한 또 한 가지는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날마다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 중국 온나라의 명군주 탕왕이 자신의 세숫대야에 새겨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고사, 진실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처럼 변화란 날마다 쌓아나가야 하며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 물론 변화를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계기에 의해서일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변화를 지속하고 결실을 얻으려면 날마다 지속해야 한다. 새해가 되었거나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변화를 결심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마음을 다진다고 해서 변화는 계속되기 어렵다. 많이 경험해 보았겠지만 작심삼일이 되고 만다. 이벤트성 변화의 한계다. 또 한 가지 제대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변화를 해야 한다. 한비자에는 수주대토라는 고사가 실려 있다. 송나라의 한 농부가 나무 그루터기에서 쉬다가 토끼 한 마리가 달려와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을 보고는 기발한 생각을 한다. 죽을 힘을 다해 농사를 짓는 것보다 그루터기에 편하게 앉아 토끼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당연히 토끼는 다시 오지 않았고 결국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농부는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지만 간과한 것이 있었다. 자신이 했던 단 한 번의 경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했고 그것이 타당한지 상황에 맞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우리도 흔히 범하는 잘못이다. 우리 역시 변화를 꾀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만의 경험과 사고의 틀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다. 그 결과는 실패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완전하게 변화해야 한다. 조금 모양을 바꾸고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없다. 환골탈태해야 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문장을 본떠서 완전히 새로운 문장을 만든다는 고사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요즘은 낡은 제도나 관습을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우리 개인도 역시 변화를 할 때 이러한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 변화는 낡은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낡은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때 낡은 방식을 남겨두어서는 완전한 변화를 꾀할 수 없다. 흔히 기존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남겨두기 쉬운데 새로운 방식에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차하면 되돌아가려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카프카는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다른 편지에서 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많은 책이 자신의 성 안에 있는 어떤 낯선 방에 들어가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네. 변화란 가두어두었던 자신의 외면만이 아니라 자신마저 모르는 내면의 깊은 것까지 바꾸어야 한다.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면을 직시해서 성찰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 다음 숨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찾아내어 발굴해낼 수 있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껍데기는 물론 속 안에 있는 것까지 모두 속속들이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변화다. 제2장 남겨라. 경험으로 쌓은 원칙과 주관이 곧 나의 중심이다. 잘 보고, 잘 살피고, 잘 관찰하라. 창의력은 새로운 생각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창의력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생각을 하거나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비슷한 용어로 통찰력이 있는데 의미가 좀 다르다. 통찰력은 표면 아래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살짝 가려져 있어서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감춰진 진실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그 차이를 요약해보면 창의력은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는 능력이고 통찰력은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용도를 생각해내는 능력이다. 쉽게 말해 창의력의 사람은 새로운 무엇을 발명하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그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해답을 찾는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명저 총균쇠에는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7만 건에 달하는 특허권이 발행된다. 그 중에서 상업적인 생산에까지 이르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만약 쓰일 곳을 찾은 위대한 발명품이 하나 있다면 그 뒤에는 그렇지 못한 무수한 발명품들이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이다. 심지어는 처음에 어떤 필요에 의해 고안되었던 발명품들조차도 나중에는 뜻밖의 다른 필요에 더욱 큰 가치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한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고안한 것은 원래 광산에서 물을 퍼내기 위해서였지만 증기기관은 곧 방적 공장에 동력을 공급하게 되었고 기관차와 배를 움직이게 되었다. 이외에도 총균쇠에서 다이아몬드 교수는 토마스 에디슨의 축음기, 니콜라우스 오토의 자동차 등 수많은 발명품이 처음의 의도와는 다른 용도를 찾음으로써 인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에디슨이 처음 축음기를 발명했을 때의 일이다. 축음기를 발명한 몇 년 후 에디슨은 자신의 발명품이 상업적인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년 후에는 마음을 바꾸어 축음기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용도는 사무용 구술기계였다. 다른 기업가들이 축음기를 이용하여
동전을 넣으면 대중음악이 흘러나오는 주크박스를 만들었을 때 에디슨은 자기 발명품이 사무용이라는 중요한 용도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전락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에디슨도 축음기의 주된 용도는 음악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일이라는데 마지못해 동의했던 것이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과학자 에디슨 역시 창의력은 있었으나 통찰력은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 창의적인 인재들에 의해 발명이 이루어지지만 한편으로는 그 발명품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통찰력의 사람이 찾음으로써 그 발명품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강점이 있고 그 강점을 살려나갈 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설사 천재적인 발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강점을 살려나갈 때 위대한 발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300여 년 전 동양에서도 이 이치를 꿰뚫어 보았던 장자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그의 책 장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송나라에서 대대로 세탁을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넣는 일이 많아서 그 집안에는 손발에 동상을 박아주는 비법이 전수되고 있었다. 하루는 소문을 들은 어떤 상인이 백냥의 그 비법을 팔라고 했고 그 사람은 가족 회의를 열어 팔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가 평생 세탁 일을 해도 큰 소득을 거두지 못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준다고 하니 그 비법을 팔아버리자. 그들은 상인에게 비법을 팔았고 상인은 그 길로 오나라 왕을 찾아가 바쳤다. 마침 천하의 앙숙인 월나라에 내란이 일어나자 오나라는 월나라를 침공했고 그 비법은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다. 한겨울 수전을 치르는 전쟁에서 오나라 병사는 동상이 생기지 않는 약을 발라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월나라 병사들은 손발이 얼어붙어 제대로 전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결국 전쟁은 오나라의 큰 승리로 끝났고 상인은 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 비법을 팔아버린 송나라 사람은 여전히 고생하며 세탁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고사는 장자가 친구 해시와의 대화에서 했던 말이다. 해시가 위나라 왕에게서 선물 받은 엄청 큰 조롱박이 쓸모가 없어 부숴버렸다고 하자 장자가 예를 들어 말해준 고사다. 해시가 친구인 장자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은 자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자신이 위나라 왕에게서 선물을 받을 정도의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비록 왕이 선물했던 귀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호기로운 인물임을 자랑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장자가 보기에 해시는 귀한 물건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한심한 인물일 뿐이었다. 장자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다. 손을 트지 않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큰 상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세탁하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지. 그것은 바로 사용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야. 지금 자네는 엄청나게 큰 조롱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째서 그것을 배로 삼아 강이나 호수 위로 떠다닐 생각은 못하고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고 불평만 한단 말인가. 자네는 정말 생각이 꽉 막힌 사람일세. 통찰력은 물건의 용도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도 유용한 힘이다. 진시황의 숨겨진 아버지라는 풍문이 있는 여부리가 편찬했던 여시 춘추에서는 통찰력을 관찰하는 능력이 주는 힘이라고 표현했다. 사람의 마음은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어서 측량하기가 어려운데 사람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의 숨겨진 의지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은 오직 성인들만 할 수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통찰력은 특별한 사람만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기에
성인들의 능력을 신기하게 여기고 요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논어, 위정에서 공자는 다르게 이야기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 동기를 살펴보고 그가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잘 관찰해 보아라.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속이겠는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속이겠는가? 시기소이, 관기소유, 찰기소환, 인원수재, 인원수재. 잘 보고, 잘 살피고, 잘 관찰하면 그 사람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되고 자신의 본심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공자는 2번씩이나 사람이 자신을 속일 수 없다고 되풀이하고 있다. 사람의 숨겨진 마음을 읽는 통찰력은 누구라도 세심한 관찰 능력을 기른다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통찰을 준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밝힐 놀라운 창의력은 발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발명품들의 새로운 가치를 찾는 통찰력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작은 일상생활에서 주위의 사물이나 물건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사물의 새로운 의미를 알고 새로운 가치를 찾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것들로부터 비슷한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사고하는 습관을 몸에 익힌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 인류 역사의 놀라운 발견들은 모두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현상에서 새로운 용도를 발견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고전을 통한 지식이다. 고전이 말해주는 지혜가 내 삶에, 내 일에 적용될 때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 온고이이지신, 즉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알다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류이추, 즉 가까운 것으로 미루어 새롭게 생각을 넓혀 나가는 것도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말들이다. 성경의 전도서에 실려있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도 이 원리를 유추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마다 숨겨진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고정관념과 타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안목과 세심한 관찰력이다.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모르는 쓸모를 찾아내는 통찰력,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소중한 지혜다. 제3장 흔들려라. 마음은 원래 말을 듣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어른의 조건. 맹자는 부끄러움의 철학자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부끄러움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맹자가 말했던 것은 부끄러움 그 자체라기보다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그만큼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인 수오지심으로부터 맹자가 가장 중요시했던 의가 발현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맹자는 목숨보다 더 의를 소중히 여겼다. 맹자, 고자상에서 그는 물고기도 내가 먹고 싶고 곰 발바닥 요리도 욕심이 나지만 이 둘을 모두 가질 수 없다면 당연히 물고기는 포기하고 곰 발바닥 요리를 택할 것이다. 삶도 내가 바라는 것이고 의도 내가 역시 바라는 것인데 이 둘을 함께 취할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택한다라는 유명한 문장을 남기기도 했다. 누구나 삶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삶보다 더 간절히 의를 원하기에 의를 버리면서까지 구차하게 삶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죽음도 역시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만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이 있기에 굳이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의고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이 바로 의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한 동력은 바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라고 맹자는 말하고 있다. 맹자는 부끄러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이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인불가히 무치, 무치지치 무치의. 부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단지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부끄러움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다. 교묘하게 기교나 재주를 부리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사용하는 일이 없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점이 남과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남과 같을 수 있겠는가? 치지 어인대의, 위기 변지 교자, 무소용 치연, 불치 불약인 하약 인유. 맹자는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 부끄러움이란 사람을 바르게 살도록 이끄는 중요한 감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설사 나쁜 일을 했을지라도 그 일을 부끄러워할 수 있다면 자신을 바로잡고 잘못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동양의 철학자들은 모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공자는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과의불개, 시위과의라고 했고 심지어 자신의 근심거리 4가지를 말하면서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그 중에 하나로 꼽기도 했다. 유교의 시조이자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대철학자의 고백으로는 너무 사소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여기서 새겨야 할 지점이 있다.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단지 열심히 노력할 뿐이라는 진정한 성찰의 자세는 그 누구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들 두 철학자는 모두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잘못을 고치는 데 더 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관점은 서양의 철학자들도 같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한 방향이지만 단지 문화적, 지역적 차이로 인해 부끄러움의 대상과 방법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끄러움을 자유인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다. 자유인이란 그 당시 노예가 아닌 건전한 시민을 말한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모든 결정을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특히 그는 자유인의 자격을 돈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로 판단했다.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좋은 일을 위해 아낌없이 하지만 가장 합당하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가 자유인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즉, 자유인이란 돈의 노예가 아닌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서 그리고 행위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물론 그는 부끄러움 그 자체를 훌륭한 사람의 조건인 탁월성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부끄러움은 품성의 상태라기보다 감정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부끄러움은 경륜이 있는 노인이 아니라 젊은이에게 더 잘 어울리는 덕목이라고 생각했다. 부끄러움의 감정은 모든 연령층에 어울리는 것은 아니며 젊은이들에게 어울리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런 나이의 사람들이 수치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감정에 치우쳐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부끄러움에 의해 제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 젊은이 중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은 칭찬하지만 나이든 사람이 부끄러움을 안다고 해서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이든 사람은 애초에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킬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양의 사고관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끄러움에 대해 대단히 엄격하다. 그는 아직 경험이 적고 경륜이 무르익지 않은 젊은이들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수 있지만 나이 든 사람은 그 어떤 부끄러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의 세태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오늘날은 젊은이들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설익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며 나 때는 말이야를 자랑스레 되뇌고 주변에서는 심지어 그것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보인다. 나이가 많은 것이 경우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의 면죄부로 생각하고 당연시하는 것인데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또 부끄러움은 그것이 나쁜 행위로 인해 일어나는 한 훌륭한 사람이 가질 감정이 아니다.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들은 그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든 생각에만 그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둘 중 어느 쪽이든지 해서는 안 되며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사람은 아예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부끄러움이란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자각에서 비롯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설사 잘못된 일을 하고 부끄러워한다고 해서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서양의 엄격함보다는 동양의 관대함이 좀 더 편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미 공자나 맹자와 같은 성인들도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았는가. 단지 우리는 언제든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부끄러움은 한자로 치라고 하는데 풀이해 보면 귀이와 마음 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귀로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뜻이다. 은밀히 있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면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진정한 용기란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존심, 자만심, 자기연민, 자기합리화, 나를 꾸미고 싶은 모든 허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다.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는 인식,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세, 이러한 겸손과 솔직함을 바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 하루하루 나아지는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 결국 부끄러움이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다. 그 시작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른 새벽 시간, 나만의 동굴에서 예전의 나를 만날 때 새로운 나를 시작할 수 있다. 네, 은연서재 오늘 조윤재 작가의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제1부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제의 삶에서 찾은 인생의 태도 3가지라는 제목의 내용이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2부 내일의 삶을 채워줄 4가지 공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은연서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